자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태종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태종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, 현장 스님을 만나고 나서 당태종이 이제 죽을 때 내가 스님을 늦게 만나서 불법을 일으키지 못한 것이 아니다. 이게 이제 당태종 끝나고 당고종 이치부터 왜 당나라에서 불교가 최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딱 한 문장으로, 아니 한 문장이라기보다도 뭐 한 줄로다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숨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당고종 이치한테 당고종 이치가 9번째 아들인가 그래요. 근데 실제로는 세 번째입니다. 여기 뭐 적어놨나? 안 적어놨나?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삭제된 거죠. 이제 죽고, 이제 크다가 죽으니까, 예전에 뭐, 워낙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. 그래서 당고종 이치한테 물려주는데, 그게 참 희한하다. 당신은 그렇게 영웅호걸 기질이 있고 우락부락한데, 성격이 막 이런 스타일인데, 후계 구도를 어떻게 잡았을까? 굉장히 재밌죠. 이방원도 마찬가지예요. 후계 구도를 참한 사람을 잡고 싶은 거예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센 놈을 잡으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, 그러니까는 당고종 이치가 선택되는 이유가 뭐냐면, 자는 사람이 착해. 자는 사람이 착해. 저 형제들 간에 문제는 안 생기겠다. 이게 이유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어지러워요. 어지러워. 근데 너무 어지르지. 사람이 너무 어지러워. 그렇게 해서 요즘 보살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지. 마누라 말을 잘 들어요. 그래서 측천무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. 마누라한테 전부 이렇게. 그리고 이 사람이 어질 수밖에 없는 또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. 몸이 안 좋아. 몸이 안 좋아. 지병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몸이 계속 아프면 사람이 활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아니, 그렇지 않을까요? 아니, 만사 귀찮은 거지. 뭐 어떡할 거야. 어디 뭐 나가서,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늙어서 여행 다녀야지. 하지만 늙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만사 귀찮아서 댕기기가 싫어.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대잖아.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. 어린애가 없으면 돈 쓸 일이 없다. 그런 게 있거든요. 왜? 노인네들끼리 그냥 살면 밥도 대충 해먹고, 뭐 사먹는 일도 없고, 외식하는 일도 없고, 시켜먹는 일도 없고, 그냥 아유 대충 먹고 때우지 뭐,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, 사람이. 왜? 귀찮아. 돈이 없어서 안 사먹는 게 아니고 나가기가 귀찮아. 이해가 되시죠? 이해가 되면 큰일이에요. 이해가 되면 큰일이에요.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양반이 몸이 아파요. 그게 이제 나중에 당나라가 원래는 태극궁에 있다가 이제 대명궁을 새로 짓게 되는 이유거든요. 거기가 좀 습해요.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습하니까. 저는 이 양반 병을 통풍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사람이 어느 순간 이게 약간 발작같이 일어나면 몸을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또 멀쩡해. 그 통풍밖에 없거든요.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, 아니 몰라,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. 그러니까 이제 귀찮고 이러니까 마누라가 이거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하니까 아이 뭐 하시라고 이러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좋아. 그래서 당고종 이치 때 치세도 대부분 측천무가 거의 뭐 황제가 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양반들은 참 어떻게 보면 잘 살아. 부부관계도 괜찮아요. 그래서 측천무가 마지막에 가장 미안하게 하면서 죽는 게 당신 남편한테 미안해. 왜? 바람 핀 거는 그렇다 치고 조금 미안하지. 죽을 때 되니까. 아니, 남편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하면 안 미안해. 맞바람 안 미안해. 남편이 너무 어지니까 좀 그렇겠지 뭐. 당고종 이치가 애가 참 착하니까, 착한 이치,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황실 이름 같아. 이세민하고는 좀 급이 다르죠. 그래서
물려주는데 그때 기가 막힌 얘기를 마지막에 해요. 그 측천무 무덤에 가면 기가 막히거든요. 엄청난 비석이 있어요. 왜 묻잡이라고 비석이 엄청 큰데 글씨가 한 글자도 없어요.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비석이지. 뭐라고 쓸까요? 그러니까 쓰지 마라. 최고를 중국의 황제가 500명이 넘어요.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중에서 유일한 여성 황제거든. 근데 마지막 죽을 때는 글을 쓰지 마라. 내 비석에는 글을 쓰지 마라. 비석은 겁나 크고 그 무덤 안 털렸어요. 그래서 매장문화재 가치가 10조 원 정도를 추상하고 있거든요. 뭐 그 정도는 껌이지. 왜 그래? 에이 뭐 그 정도 없어요 은행에? 그 정도는 뭐 다 있잖아 우리도. 그냥 은행에서 뽑기 귀찮아서 내가 그거 안 사는 거예요. 그 자동이체 안 되더라고. 나 우리 1회에 1,000만 원 해놔가지고 10조 보내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보내야 돼. 1회 한도 1,000만 원 해놔가지고 아이씨 내 10조 보내지를 못하겠네.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야 1,000만 원씩 10조 보내려고 그래봐라. 야 죽는다 이거. ARS 누르다 죽는다. 그래서 뭐라고 당태종이 얘기를 하냐면 참 신기하다. 내가 천하를 너한테 물려줬는데 한 가지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. 내 무덤에 넣어줬으면 좋겠다. 그게 난정서라고 하는 글입니다. 난정서. 천하 제일 행서라고 불리는 왕이지의 난정서. 소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. 저도 그래서 소흥을 2번 갔었는데 참 운치가 있는 데거든요. 소흥이 원래 월나라 수도예요. 오나라 월나라 할 때. 월나라. 그게 뭐 순망치한, 오월동주, 뭐 고사성어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월나라 밑에를 뭐라고 하냐면 월남이라고 했잖아요. 월남 들어봤잖아요. 월남, 베트남 뭐 이렇게. 근데 베트남은 사실은 그 월남하고 멀어요. 이렇게 그 소흥에서 보면 굉장히 멀어요. 그게 원나라 때 아마 두드려 맞으면서 밑으로 밀려났을 거예요. 원래 그쪽에 있다가 뒤지게 맞으면서 아유 이래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점점 밀려간 거예요. 지금은 베트남이 잘 됐지. 인도 차이나 반도에 어떻게 보면 태국과 더불어서 맹주국이고 바다를 끼고 막 진짜 포를 떴지 이렇게 막 바다를 막 요즘 바다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. 엄청나지. 그리고 중국 어선들이 출몰하면 베트남 진짜 재밌어요. 우리나라도 중국 어선이 출몰하잖아요.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? 그냥 뭐 이렇게 경고방송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포격을 합니다. 그냥 발포해버립니다. 베트남 굉장히 재밌는 나라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둘째치고 우리보다도 훨씬 밑에 아니요?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트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게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을 이기고 나서 걔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. 우리가 미국을 이긴 나라인데 뭔 중국 같은 게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.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우리가 베트남 참전할 때 참 많이 잘못을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게 없어요. 왜? 자기네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는 너네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줘. 사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지.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너무 좀 우리도 슬픈 역사잖아요. 그때 참전하신 분도 그렇고 다 그게 한번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니까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야 베트남은 대국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, 정신, 자세, 관점이 곧 그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러운 나라예요. 부러운 나라. 그래서 소흥이라는 게 그 월나라의 수도였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거는 소흥주라고 하는 황주가 있어요. 황주. 저는 뭐 술을 원래부터 못 마셨기 때문에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, 근데 황주는 맞아요. 그러니까 보이차 색이네. 보이차 색이네. 그리고 저 난정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합니다. 난초 있는 정자. 이름도 이쁘잖아요. 그리고 그 너무너무 운치가 있어요.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가보면 너무너무 운치가 있어. 거기가 이제 왕이지. 왕이지가 글자 배웠다는 데거든. 곳이다. 왕이 진적이 남아있지 않아요. 진적이 남아있지 않은데 그 난정서가 진품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뭐 글씨는 많이 돌아다니는데
그 난정에 가면 왕이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. 난정에 가면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책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뭐 붓을 빨았대. 그래서 그 항아리 같은 게 한 12개 정도 있는가 봐. 그 이제 나 붓을 이렇게 씻었대. 거기서. 이렇게. 그래서 추사 얘기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. 벼루를 뭐 10개를 구멍을 내고 먹을 갈아가지고 벼루가 10개가 구멍이 났대. 그리고 1000자루의 붓을 몽당 연필 같이 만들었다. 이해가 되시죠? 붓글씨를 너무 쓰니까 이게 붓이 다 단 거예요. 이거 그리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. 이게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. 옛날에는 돌 같은 데 써요. 왜 돌에다 쓸까? 붓글씨를. 물 묻혀서 돌에다 써요. 종이에 쓰면 종이값을 감당을 못 하잖아요.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연습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. 돌 같은 데 펀펀한 데다 이렇게 쓰면 잘 보이잖아요. 그렇게 연습하고 이제 좀 이제 심혈을 기울일 때 붓글씨 종이에 쓰고 그러면 종이값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? 지금은 시절이 다른 거죠. 시절이 다른 거죠. 그래서 뭐 왕이지는 서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글씨의 성인. 그래서 거기 그 난정 앞에 가면 아지라고 있어. 아지라고 유명한 그 거위 키우는 연못이 있어요. 거위가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목 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왕이지가 운필법을 배웠대. 착착착착착. 그림 글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중국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글씨가 예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그런 걸 논문으로도 썼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유럽은 그림 그리는 붓하고 유화 붓하고 글씨 쓰는 펜이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글씨를 아무리 잘 써도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.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. 볼펜으로 글씨를 쓰니까 아무리 내가 글씨를 이쁘게 써도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가서 야, 너 그림 한번 그려봐 이러면 젬병이에요. 그런데 조선시대까지는 그림 그리는 붓이나 글씨 쓰는 붓이나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글씨를 잘 써도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석파 대원군 이하은 같은 사람들이 난초 그림에 뭐 최고다. 그다음에 뭐 안평대군이 뭐 글씨를 잘 쓴다. 그런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린다더라. 가능한 거예요. 영역이 넘어가는 거지.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.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. 전통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게 연결점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예전에 김용옥 선생이 한의학 하는 것도 동양 철학하면 한의학도 어느 정도 되고 점도 어느 정도 돼요. 그게 다 인접 학문이에요. 음양 오행 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인접 학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넘어가지.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글씨 자체가 예술이 되고 그러니까 서예잖아요.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아무 내용이 전혀 별 볼 일이 없어도 누가 썼다만 갖고도 값이 나가는 게 이 서예다. 그래서 왕이지 친구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? 왕이지 친구가 꼭 술 먹으면 왕이지한테 꼭 답을 보낼 수밖에 없는 편지를 써서 왕이지가 편지를 써주면 읽도 않고 술집에 그걸 주고 계속 먹더라. 그게 백지수표예요. 백지수표. 그거는 그냥 그 술집에서 계속 받아주는 거야. 왕이지 글씨만. 그게 친구 잘 있었나? 너 자꾸 이런 편지 보내면 죽는다.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지 글씨라는 자체만 갖고도 값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. 뭐 대단하지. 그래서 제가 그런 기록을 읽으면서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. 근데 요즘은 뭐 카톡으로 하니까 카톡으로는 뭐 필적이 안 나오는데 뭐 소용이 있겠나 싶어요. 그렇게 해서 그 아지라는 데서 이게 손목 돌리는 거를 붓글 쓸 때 손목 돌리는 거를 다 연구를 했대요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그냥 있어. 그런 시리즈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 아지라는 글씨가 있는데 왕이지 아들인 왕헌지라는 사람도 참 명필이거든요. 근데 그게 아자는 왕이지가 쓰고 이 지자는 왕헌지가 쓰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자간의 글씨를 썼다.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 가면 또 큰 태자가 있어요. 큰 태자. 이 큰 태자에다가 점 하나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아주 유명한 고사거든요. 아들인 왕헌지가 공력을 탁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붓글씨 배운 거 공을 탁 들여가지고 큰 대자를 쫙 썼대. 그래갖고 이거 뿌듯하대. 이게
자기 글씨라도 딱 마음에 들 때가 있거든. 그래서 너무 뿌듯하더래. 딱 글씨를 보니까. 그렇게 써놓고 화장실에 갔더니 아버지가 전날 한 잔 빨고 숙취에 쩔어서 이제 정신을 이렇게 낮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어떤 놈이 글씨를 하나 써놨더래. 그래갖고 점을 하나를 찍어서 클테자로 바꿨대. 큰 대자를. 클테자로 바꿨대. 그리고 아버지는 나갔대. 아무 생각 없이. 그랬더니 아들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내 글씨 혹시 봤냐고. 내가 기가 막히게 글씨 써놨다고. 아버지가 점 찍은 건 모르는 거고.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들이 글씨는 별론데 점은 잘 찍더라. 일단 글씨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중국 미술이 추구하는 서예가 추구하는 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. 자연스러움. 그러니까 힘을 들여서 기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. 그래서 이 천하제일행서라고 하는 요 난정서가 진짜 대충 쓴 글이에요. 진짜 대충 쓴 글. 그리고 천하제2행서라고 하는 게 저 안진경 글씨거든요. 그게 자기 조카 죽었을 때 그 제문 쓴 건데 그것도 딱 보면 그냥 낙서 같아요. 대충 그냥 이렇게 이게 제대로 쓴 글이 아니고 초에 초. 그러니까 한번 써놓고 정리하려고 하나를 그냥 연습사만 쓰고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원글을 쓰는 거예요. 이게 제2행서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둘 다 보면 야 이게 글씨인가 싶을 정도로 개판이에요. 근데 거기에 천연적 자연스러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. 진짜 거지 같아요. 근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